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전세대출 관련해서 한 세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전세대출도 DSR 본다는 얘기가 자꾸 네. 나오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아요. 네. 내년 시장에서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보기 시작할 건가, 그리고 임차인의 상환 능력, 즉 이자 상환 능력만 보는 지금과 같은 규제를 이어갈 것인가에 따라서 갭 투자가 활발해질 것인가, 갭 투자가 완전히 막힐 것인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 투자자분들이나 다주택자분들, 그리고 임차를 주고 계시는 1주택자 분들에게도 큰 영향이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전세자금 대출은 사실 그 전세자금 대출 자체를 받을 때는 DSR을 보지 않지만 다른 대출을 받을 때는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그 임차인의 이자 상환 능력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앞으로도 이렇게 임차인이 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잘 낼 수 있는지를 애당초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부터 보게 된다면 네. 이전보다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자 상환 능력 정도를 보는 DTI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시장에 혼선을 주거나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예상하고 그리고 전문가분들도 예상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이 DSR을 적용을 했을 때가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전세자금 대출을 누가 빌렸느냐에 대한 그런 이슈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쵸. 이자는 지금 임차인이 내고 내고는 있지만 전세 보증금 자체는 임대인한테 간 거 아니냐. 그럼 이건 무이자 레버리지인데 그쵸. 사실 이것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네. 빌라 시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냐. 그쵸. 전세 사기 문제도 있었고 깡통 전세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임대인이 돌려줄 수 있는 상환 능력을 보고 빌려주자라는 것이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말 같고 그런데 이게 조금 함정이 있는 게 이렇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 전세 수요가 많은데 전세 공급도 많은 시장이면 사실 그러한 임대인을 잘 걸러내서 안전한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근데 사실 지금 공급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전세 공급도 사실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계속 이제 오르고 경신을 하고 있고 있으니까요. 사실 입주장 때는 전세가가 이제 뭐 좀 내려간다라는 것도 지금 둔촌주공을 보면 지금 해당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뭐지? 분명히 전세금이 내려갈 것 같았는데 아닌가라고 하면서 사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던 거고 지금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살려고 하다 보니 또 대출 규제가 들어오네. 다시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있어볼까 하는데 지금 또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그러니까요. 들어오고 갈 있는 곳이 거잖아요. 없어.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원활히 나오니까 상관없으신데 문제는 이 임대인에게 얼마만큼 어떻게 DSR을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향방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예를 들어 전체적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모두 DSR을 다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DSR을 계산하는 거는 총 대출 원리금을 내 연봉만큼 나누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때 우리가 이 DSR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에 소득, 물론 네. 이제 소득이 많으면 대출이 많이 나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DSR, 즉 가산금리를 붙여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 그다음에 대출 만기가 있습니다. 이 대출 만기가 길면 길수록 내가 상환 많이 나오는데. 부담이 그쵸 줄어드는 거니까. 네. 같은 1억을 빌리더라도 5년 만에 갚는 것과 40년 만에 갚는 건 부담이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 전세자금 대출은 2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2년 만에 갚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더 좁아지는데. 이 그럼. DSR이요. 이게 40% 50% 문제가 아니라 몇백 프로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채 시장으로 가라는 소리이기 그쵸. 때문에 이 DSR 계산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논의가 중점적으로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자금 대출을 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활용하는 것처럼 30년, 40년으로 좀 나눠서 계산을 해줄 것 같으면 그나마 좀 합리적일 것 같고요. 뭐 지금 실질 만기처럼 2년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뭐 대출을 불가능하죠. 받으실 수 네. 있는 분들이 1,2금융에 없어요. 네, 이 DSR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근데 이제 금융 당국도 잘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임대인의 DSR을 볼 때 은행별로 또 자율적으로 지금처럼 맡기게 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봐라라고 할지는 한번 지금 시장 상황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딱 이제 세 번째가 이 문제인데 네. 조건부 전세 대출이 네. 지금 몇 개 은행은 뚫려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입주장이 둔촌중앙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다른 곳들도 있고 네. 그리고 사실 빌라 시장에서도 네. 이 조건부로 대출 나가야 되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많죠. 거의 대부분. 그렇게 네. 등기 치면서 서. 이제 세입자 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은 막지 말아달라고 금융감독원께서도 이제 부탁을 하셨고, 은행이 그렇게 주문을 넣어 놓아 있는 상태고, 그리고 빌라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좀 이제 지원을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민 실수요자들을 전세자금 대출까지 못 받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몇 개 은행들이 이제 열려 있는 상태고, 또 내년이 되면 대출 총량이 리셋이 되면서 은행들이 다시 영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덜한 규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면 사실 거시 건전성 강화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 말인즉슨 민간 신용의 디레버리징, 즉 가계 대출에 있어서는 이 대출 규제를 더 심화하거나 계속 이 정도의 거는 가져가 달라고 주문을 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걸로 가게 되면 내년에도 대출 총량은 풀릴 거지만 대출 규제는 여전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강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는 보셔야 된다. 그러나 서민 실수요자를 막을 때까지, 즉 전세자금 대출까지 막으면서 시장에 혼선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사실 1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게 되면 결국 2금융권으로 가겠죠. 그러면 네. 오히려 실수요자들 중에서 좀 신용 안 좋으신 분들이 더 안 좋은 은행으로 가게 되니까. 네, 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5, 6%대의 금리를 쓰셔야 되는데 오히려 대출이 더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자 상환 부담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지금 그 정부가 하는 스탠스를 보면 근데 좀 약간 우려가 되는 게, 사람들이 2금융권이 좋아서 지금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막혀서 1금융권이 막혀서 풍선 효과를 타면서 지금 2금융권으로 달려간 건데, 2금융권이 지금 부채가 늘어? 그럼 거기도 막어.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전혀 이 시장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난 여론이 굉장히 거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분들이나 이제 금융이나 또는 금감원 같은 곳에서도 지금 이러한 의견들을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이 실수요들의 이제 목소리, 그리고 창구에서 어떤 혼란들이 가중되고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셔서 이 전세자금 대출만큼은 사실은 문정부 때부터 이 임대인의 DSR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결국은 못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택담보대출 15억 이상을 막고 내 집 마련을 거의 막는 한이 있어도 네. 결국은 전세자금 대출은 건드리지 못했던 맞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까지 막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식으로 임대인에게 DSR을 적용할지에 따라서 이 전세 시장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즉 예를 들어 그 임대인의 신용은 안 좋은데 집 컨디션은 좋다. 네. 그리고 임차인의 상환 능력은 충분히 된다. 그럼 지금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쵸. 네.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 임대인의 그 상환 능력 때문에, 신용 때문에 들어가고 싶은 집에도 못 들어가는, 그렇게 되면 전세금만 더 오르지 않을까, 또는 월세화 월세. 현상이 더 가팔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도 조금 해봅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저희 주담대 얘기를 좀 해볼까 네네네. 합니다. 그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갈아타려는 집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집들에 대한 대출은 지금 안 막힌 상태인가요? 다주택자는 아니니까. 이 갈아타기 같은 경우에도 서민 실수요자 요건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정확하게 처분을 하고 1주택자 포지션으로 가는 분들에 대해서만 거의 열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LTV 70%까지 지금 그 DSR 범위 내에서 대출이 나가고 있는데, 내 집이 처분되지 않고 그 다음 곳에 갈아타기를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게 되면 신 DTI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 한도도 많이 안 나올 뿐더러 대출 만기도 15년으로 고정이 되어버립니다. 즉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에 있는 집을 처분을 하고 1주택자 포지션을 유지한다. 즉 적어도 잔금일까지는 이것을 처분한다라는 조건을 많이 거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있고요. 근데 나는 이런 처분 조건도 전혀 받지 않고 무조건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할 때만 줄 거야라는 것이 지금 거의 대부분의 네. 은행의 스탠스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갈아타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제 처분이 완전히 된 경우에만 넣어주거나 아니면 무주택자 위주로만 지금 대출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러한 갈아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으로 이제 많이 잔금을 미뤘죠. 예.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이제 총량이 풀리면서 대출 규제가 조금 느슨해지면 그때 조금 해주려는 은행들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갈아타기 같은 분들에는 지금 무리하게 잔금을 정말 급하신 분들 아니고서는 올해 안엔 하지 말아라. 네, 올해 안에 하지 않고 내년으로 이제 많이 미뤄져 있는 상태고 네.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특히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LTV 80%까지 최대 6억 원 은행 재원 대출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생애 최초가 굉장히 좋았던 이유는 LTV 80%까지 6억 원까지 대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전세를 끼고도 후순위 담보 대출로도 최대 6억 원까지가 나와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갭 투자를 굉장히 현명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하는 그러한 분들이 굉장히 올 초부터 굉장히 많았죠. 작년부터도 이제 일어났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심지어 규제 지역도 지금 LTV 80%까지 최대 6억 원까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초인 경우에. 네, 생애 최초인 경우에만 한해서.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5억 원의 전세 자금이 있는데 전세금이 있는데 그 뒤로 80%까지니까 3억이 내 DSR 범위 내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본금 2억만으로도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그런 네. 구조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를 1금융권 은행에서 굉장히 좋은 금리로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수요들이 굉장히 늘어났다가 지금 이 대출 규제를 통해서 좀 주춤해 있는데 여전히 해주는 은행이 몇 군데 남아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큰 규제가 들어오기 전에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라는 분들이 지금 무주택자 기준으로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갈아타기는 지금 약간 주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네. 만약에 집이 한 세 채 있어요. 네. 세 채 있는데 빚이 하나도 없어. 대출이 하나도 네. 없는 상황에서 한 채를 더 했는데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전세 대출은 안 나오는 거죠, 이제. 전세자금 대출은 어차피 다주택자는 1금융권 은행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금융권에서는 내서는 받을 가능합니다. 수는 있으나 예, 예, 일부 근데 그거는 사실 임차인의 몫인 거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건지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건지에 대한 건데 방금과 같이 내가 집이 세 채가 있는데 전혀 부채가 없다. 대출이 전혀 없으면 그분도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LTV DSR 범위 내에서 대출이 나가는 은행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은행이 이러한 다주택자에 대한 구매자금 대출은 다 막았기 때문에 그런 은행을 꼭 찾으셔야 되는 이제 번거로움은 있으신데 원래 지금 규정상 여전히 다주택자도 규제 지역에서 LTV 30%, 비규제 지역에서 60%까지 DSR 범위 내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은행 가서 받으시면 다주택자도 지금도 대출이 가능하고요. 이 다주택자가 본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1금융권 은행에서 안 되기 때문에 2금융권에서 받으셔야 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어때요? 이제 지금과 같이 구매자금 대출은 거의 막혔다 보시면 되고 다주택자의 생활안정 자금 대출은 1억 원까지로 거의 지금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생활안정 자금 대출이라는 거는 이제 생활비에 쓰는 목적인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추가 매수 금지 약정, 즉 내가 이 생활안정 자금 대출을 받고는 집을 늘리지 않겠다라는 약정을 쓰고 대출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 생활안정 자금 대출의 대표적인 대출이 전세 퇴거 자금 대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 집에 있는 전세입자가 나갈 때 지금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전세 반환 대출이 지금 1억 원까지로 막혀 있기 때문에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렇게 지금 몇몇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 퇴거 중에 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내주는 은행들이 있거든요. 네. 물론 LTV DSR 범위 내에서만 나가야 되지만 그런 은행들에 가셔서 이제 생활안정 자금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퇴거인 경우에는 이제 좀 열어주는데 거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다주택자에게는 생활안정 자금 대출을 1억 원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몇몇 분들은 이게 자꾸 대출이 막히니까 네. 사업자로 바꿔 타시는 분들도 아유, 계시더라고요. 너무 이제 지금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연히 조건이 돼야죠. 아무나 그렇게 쓰실 수는 없는 거고 이 사업자 대출이 좋은 이유는 사실 가계 대출 규제지 않습니까? 이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모든 지금 나오고 있는 규제 자체가 가계 대출 규제예요. 그렇죠. 즉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계 대출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보존 등기가 난 물건이 3개월이 지난 차주라면 네. 내가 이 사업자 대출을 활용을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신축은 안 되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보존 등기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도 운전자금 용도로 쓰셔야 하는 자금 용도 사용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업자 대출을 일으킬 때 추가 매수 금지 약정을 쓰는 은행들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그 자금 용도 증빙에서 어긋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이제 사업자 대출에서도 지금 감사가 들어오고 많은 제약 요건이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사업자 대출의 요건이 되시면 활용
활용을 해보시는 건 좋지만 내가 뭐 자금 용도 증빙까지 속여가면서 그렇게 이용하시는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보면은 그렇게까지 감사를 심하게 하느냐라고 네.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은 누군가는 얼마 전에 뭐 국회의원 딸이 그쵸, 그렇게 그쵸. 했다가 난리가 났었는데 네네네. 그 정도까지 재산을 파지 않는 이상 네네. 안 걸리지 않냐. 근데 거의 지금 그 양 국회의원이신데요. 그 양 국회의원 따님이 지금 이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서 3개월 뒤에 사업자 대출로 전환하는 형태로 예. 즉발 사업자 형태로 이제 하셨는데 이런 거를 사실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활용을 하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까지 뭐 대출을 지금 활용을 해야 하나 그러한 이제 의문들도 있고 그리고 그게 새마을 금고였기 때문에 이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권의 종류에 따라서 그 형태와 그 내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새마을 금고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본점과 그다음에 부산 지점과 지점별로 다 다른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양 국회의원이 감사를 받은 그 지점은 다른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봤을 때는 다른 은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이금융권으로 이제 풍선 효과를 타면서 빈틈 전략을 펴시려는 거를 네. 이미 금융 당국도 알고 있어요.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금융권 수장들을 불러서 이금융권의 풍선 효과가 번지지 않도록 잘 주의를 해달라고 지금 주문을 넣은 상태이고 네. 특히 이렇게 회피하게 되는 사업자 대출에 대한 것도 주의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이제 지금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거의 대부분이 다 감사 이제 시즌이라 감사 이제 끝나가는 곳도 있고 이제 감사를 받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금 용도 증빙이 확실히 되는 사업자 차주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지만 네. 그거를 뭐 세금 계산서까지 위조해 가면서 꼼수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특히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규제 지역에 집을 사는 것은 굉장히 큰 이제 자금 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주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지금 네. 하는 시장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나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는데 네. 그래도 가장 궁금하고 가다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그럼 금리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네. 왜냐하면 지금 기준금리는 내려가는데 대출금리는 대출금리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되냐. 우리는 지금 고정으로 받아야 되냐 변동으로 받아야 되냐. 네, 이렇게 네. 고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한번 개념을 잡고 가시면 우리가 은행 재원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변동형이 있고 그리고 고정형으로 이제 금리를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변동형 차주에 대해서 이 스트레스 DSR 규제가 들어오는 건데 은행권에서는 사실 정책자금 대출처럼 10년, 20년, 30년 쭉 장기 고정금리를 가져가지 않고요. 보통은 5년이 고정금리고 그 이후가 혼합형으로 이제 변동금리로 돌아가는 혼합형 제품이 있고 주기형 상품처럼 5년이 고정이고 그 다음 변동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5년이 이제 고정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되는 주기형 상품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총 3가지 상품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때 변동형을 할 건지 그리고 혼합형을 할 건지 주기형 대출을 할 건지인데 이 주기형 대출과 혼합형이 이제 고정금리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네. 이 변동형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 DSR 2단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대출 네. 한도가 가장 작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도 면에서 좀 유리하게 많이 가져가고 싶으면 변동이 적게 들어가는 주기형 상품이 가장 대출 한도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부나 금융 당국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변동형 차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고정형 비율을 늘리라라고 주민을 한 게 있어요. 신행정 지도안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은행들이 영업을 했기 때문에 주기형 상품이 대출 한도도 많이 나오고 금리적인 메리트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지금까지도 주기형 상품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주기형도 총량이 거의 차갔고 영업이 거의 끝나갔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서는 변동형이 가장 금리가 높고 네. 그다음이 이제 고정인데 그중에서도 주기형이 그다음이고 그중에서 이제 혼합형이 그나마 낮은 형국으로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그걸 보면 주기형 영업이 끝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금리적인 부분에서 내가 그러니까 몇 억도 아니고 한 몇 천만 원 뭐 이렇게 조금만 받을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혼합형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나는 무조건 이제 한도가 나오는 게 중요해라고 하면 이제 주기형. 스트레스 DSR 시대이기 때문에 주기형으로 가시는 게 맞다. 근데 이제 이 주기형도 원래라면 네. 우리가 변동형보다는 고정형이 금리가 원래 더 높은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의 역전 현상이 벌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다시 돌아와서 고정형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형이 금리가 낮으면 거기에 따라서 대출 한도도 또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받는 그 시점에 한도와 금리를 잘 판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 이어질 건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서 내 대출 금리에 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기준금리, 즉 은행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조달금리뿐만 아니라 이 대출 금리를 형성하는 그 요소 자체가 가상금리도 있는 거고요. 영업점상 조정금리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대 혜택이 더 들어갈지에 따라서 내 최종 대출 금리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대출 금리가 왜 이렇게 안 낮아지냐, 오히려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가상금리를 그동안 많이 올려져 있었기 때문인 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총량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마음껏 내리지도 못해요. 맞아요. 예. 네. 그러면 또 이제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 같고 이제 내년이 되면 한국은행이 만약에 한 번 더 베이비 컷을 해서 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이 된다면 그러면 내 대출 금리에도 그때는 영향이 오겠죠. 그러면 내려가게 되면 또 신규 차주들이 들어올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대출 규제가 심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뭐 금리가 인하가 되어서 이제 우리 차주의 부담이 덜어진다는 건 좋으나 네. 대출 규제는 세질 수도 있기 아. 때문에 보수적으로 늘 자금을 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짧게 좀 말씀드릴 거는 네. 그러면 1월, 2월에 아예 연초에 가서 받는 게 낫냐, 네. 아니면 조금 지켜보다가 3월쯤에 가는 게 낫냐, 아. 이것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결론은 3월이 제일 좋습니다. 3월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연초에 이제 대출 총량이 리세팅은 되지만 사실 그때 이제 많은 은행들에서 경영 목표를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인사이동 시즌이에요. 사실 1월이 많이 인사이동 시즌이라서 그때 만들어진 걸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이 대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는 게 2월부터가 많아요. 그래서 2, 3, 4, 5, 6월까지 한 5개월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영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출을 사실은 가장 좋은 조건으로 받을 때는 1월보다는 2월 이후부터가 좋겠다. 네. 이렇게 꿀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보다는 상반기가 좋고 네. 상반기 중에서는 1월 빼고. 네, 1월 이후에. 근데 또 그게 또 은행마다 대출 상품마다 규제마다 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2월 이후로 상반기 내로 대출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질문 드릴 게 훨씬 많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혹시 규제책이 나오고 나서 네. 그리고 또 연초에도 한 번 더 모시고 그럼요. 이야기 언제든지 나눠보도록 불러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풀팩 강현옥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